기자님,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막 붐비는 도심 교차로예요. 네, 아주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이죠. 맞아요. 근데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되게 복잡한 업무 문자를 막 해독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터진 문제를 당장 수습해야 하거든요. 걷는 것조차 신경 쓰기 힘든 상태겠네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쪽으로 달려오는 차 운전자는 핸즈프리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열띤 통화를 하는 중인 거예요. 둘 다 인지적으로 꽉 찬 상태군요. 네. 시야에는 분명히 서로가 들어와 있는데 두 사람의 뇌는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쾅 부딪혀요. 대체 이 두 사람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방금 묘사하신 그 끔찍한 충돌 사고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는요. 인지심리학이랑 공학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멀티태스킹에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 부분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주의력이나 인지 능력을 내 마음대로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라고 믿잖아요.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죠. 맞아요. 나 멀티태스킹 잘해 이러면서요. 그렇죠. 방금 그 사고의 두 주인공 역시 자신들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 모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충돌 직전까지 서로를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중작업 감소라는 현상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면 무조건 성과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뇌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작업 간의 간섭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방해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모든 작업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청취자님이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죠. 와, 그때는 진짜 백미러 보고 차선 맞추고 페달 밟는데 뇌 에너지를 100% 다 쏟아부었죠. 그렇죠. 옆 사람이 말이라도 걸면 막 짜증이 났을 겁니다. 맞아요. 라디오 소리조차 방해돼서 아예 꺼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잖아요. 네,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정확합니다. 작업이 습관화되고 자동화될수록 뇌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즉 자원의 양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럼 내가 노력을 기울이거나 숙련도에 따라 성과가 변하는 거군요. 네, 그걸 자원 제한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노력을 쏟아부으면 성과가 오르는 영역이죠.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데이터 제한이라고 부르던데 전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멀티태스킹의 실패를 분석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데이터 제한적인 작업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입력되는 정보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보라 하나도 모르는데 알아보 뉴스를 들으면서 집중해 알아들어야 해 라고 막 뇌에 명령을 내려도 단어 하나 못 알아듣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너무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못 듣는 거랑 같죠. 이미 데이터의 한계치에 부딪힌 거네요. 네, 거기에 인지적 에너지를 더 쏟아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뇌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자원 할당이 되겠죠? 자원 할당이라고 하시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비유죠? 저는 보통 우리의 뇌를 자동차의 단일 연료 탱크 하나에 비유하곤 했거든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라디오도 꺼지고 결국 엔진도 멈추듯이요. 주의력도 하나의 거대한 연료 탱크를 공유한다고 보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바닥나면 인지 능력도 다 멈추는 게 아닌가 했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초기 심리학자들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데니엘 카너먼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처음에는 주의력을 단일 자원으로 봤습니다. 제가 유명한 학자랑 생각이 같았네요. 네. 하지만 뇌과학이랑 인지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위켄스라는 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게 다중자원 이론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중자원 이론이요? 그럼 연료 탱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뇌 안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연료를 담고 있는 여러 개의 탱크가 촘촘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와, 거대한 탱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탱크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탱크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어떤 멀티태스킹은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는지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은 동시에 막 해내는데 어떤 건 조금만 같이 하려고 해도 뇌가 멈추는 느낌이거든요. 자, 위켄스의 4차원 설계도를 보죠. 가장 직관적으로 나뉘는 탱크는 지각 양식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탱크랑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탱크가 따로 존재해요. 아, 눈이랑 귀는 탱크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눈으로 앞을 보면서 귀로 음악을 듣는 건 서로 다른 탱크의 연료를 쓰기 때문에 무리 없이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시각이랑 청각이 서로 다른 탱크를 쓴다면 저는 왜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안 될까요? 채널이 다르면 완벽하게 멀티태스킹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각 양식의 탱크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뇌의 더 깊은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뇌 깊은 곳에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탱크인 처리 코드가 등장합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공간적인 걸 다루는 탱크랑 언어를 처리하는 탱크를 따로 둡니다. 만약 들으시는 음악에 가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헐, 대박. 책을 읽는 것도 글자를 해독하는 언어적 처리이고 가사를 듣는 것도 언어적 처리군요. 맞습니다. 입력되는 문은 눈과 귀로 달랐지만 결국 뇌 안에서는 언어 처리라는 동일한 연료 탱크에 서로 빨대를 꼽고 싸우는 셈이죠. 와, 소름 돋네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사가 없는 백색 소음이나 연주곡을 들으면 책이 잘 읽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언어 탱크를 안 건드기니까요. 그래서 시각 또는 청각처럼 같은 감격을 쓰거나 방금처럼 같은 처리 코드를 쓰면 이중 작업 감소가 크게 일어납니다. 뇌 설계도가 정말 정교하네요. 자료에서 키보드 타이핑에 대한 팩트도 짚어주던데 그것도 참 신선했어요. 아, 타이핑 말이죠. 그게 진짜 하이브리드 작업의 끝판왕이거든요. 네, 손가락이 키보드 자판 위치를 찾아가는 건 공간적 반응인데 내가 무슨 단어를 칠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 언어적 지각이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타이핑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탱크를 절묘하게 걸쳐서 쓰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탱크를 동시에 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일하다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로 완전히 주의를 전환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진행 중인 메인 작업과 갑자기 끼어든 방해 작업 사이의 전환이죠. 맞아요. 보고서 쓰는데 상사가 갑자기 말을 건다거나 스마트폰 알림이 울린다거나요. 이럴 때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강제로 주의를 전환할 때 우리의 뇌는 절대 무료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전환 비용을 청구하죠. 아, 전환 비용이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자료에 있었잖아요. 1979년 디트로이트 항공기 추락사고 말입니다. 대체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시 부기장이 이륙 직전에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전과 직결된 메인 작업이었죠. 네네. 근데 그 순간 관제탑에서 무선 통신이 들어옵니다. 방해 작업이죠. 부기장은 체크리스트 읽는 걸 멈추고 통신에 응답했어요. 그럼 끼어든 작업을 처리한 거네요? 네, 문제는 그가 다시 체크리스트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잊어버린 건가요? 더 끔찍한 착각을 했죠. 자신이 멈췄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 방해받기 이전 항목을 이미 완료했다고 뇌가 착각해버린 채 그 다음 항목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단 몇 초 주의를 돌렸을 뿐인데 완전히 건너뛴 거네요. 맞습니다. 그 짧은 중간에 비행기 양력을 확보해주는 플랩 설정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었고 결국 이륙 직후에 추락하고 말았죠. 와, 진짜 끔찍하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재개지연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원래 작업으로 돌아올 때 뇌가 다시 맥락을 로딩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흘리는 현상이요. 네, 맞아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는 여러 임시 데이터를 허공에 띄워놓고 저글링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해를 받으면 그 공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딱 컴퓨터 램이 떠오르거든요. 아, 무거운 프로그램 여러 개 띄울 때요. 네네. 무거운 거 돌리다가 Alt 탭 누르면 화면이 멈칫하고 버벅거리잖아요. 램 용량이 부족해서 기존 데이터를 억지로 밀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올 때 생기는 딜레이요. 그 컴퓨터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도 과부하가 걸리면 딱 그렇게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램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거군요. 북마크나 플레이스홀더를 두는 방식 말이요? 맞습니다. 모니터 보다가 다른 작업할 때 내 시선이 머물던 곳에 커서를 깜빡이게 두는 게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네, 간호사분들이 처치하다가 중간에 자리 비울 때 어디까지 했는지 도구를 특정 위치에 올려놓고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내 취약한 기억력 대신 외부 세계의 기억을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게다가 방해를 받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서브콜, 그러니까 문단 중간보다 문단을 끝내고 방해를 받을 때 회복이 빠릅니다. 서브골 완료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시각적 방해보다 청각적 방해가 주의력을 더 강하게 뺏어간다는 대목도 있었잖아요. 청각적 선점영상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아주 당연한 결과인데요. 시각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으면 그만이지만 소리는 아니잖아요. 맹수술이나 아기 우는 소리 같은 건 생존이랑 직결되니까요. 네. 귀 막히 열맹이장 뇌에 강제로 입력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띠링 하는 알림음 하나가 우리의 주의력을 산산조각 내는 데 탁월한 거죠. 반대로 소리나 자극이 아예 없어서 무연저성 방해 작업이라고 하던데 이게 치명적인 경우도 있죠. 맞아요. 알람이 안 울려서 순전히 내 기억력에만 의존해야 할 때요. 너무 바빠서 이따 고독에 확인해야지 하고는 외부 단서가 없어서 결국 땅에 충돌해버리는 사고처럼요. 결국 자극이 너무 강해도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비행기 조종석에서의 치명적인 작업 전환 실패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가장 위험하고 보편적인 멀티태스킹 현장, 바로 운전석이죠. 네, 마침내 오프닝의 횡단보도 사고로 돌아왔군요. 생각해보면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변 시각이랑 초점 시각을 모두 쓰는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차선을 유지하는 주별 시각, 위험을 감지하는 초점 시각,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메인 작업입니다. 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핸즈프리로 통화하면서 운전하셨나요? 흔히들 손을 안 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손을 안 쓴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0.08% 혈중 알코올 농도랑 유사한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와, 면허 취소 수치 아닌가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거죠? 핸즈프리로 통화하면 인지적 자원과 언어적 자원이 맹렬하게 돌아가거든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운전에 쓰여야 할 시각과 가능 탱크에서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군요. 네, 시력은 앞을 보지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부주의맹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동승자랑 대화하는 건 핸드프리 통화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건 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동승자와 통화 상대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랑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통 기반이 있어요. 공통 기반이요? 네, 상황이 위험해지면 동승자는 스스로 말을 멈추거나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전화 너머의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법으로 통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뇌가 휴대전화 통화의 원격성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무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메타인지 실패예요. 메타인지 실패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그건가요? 네, 운전자들이 재미있는 통화를 하면서 뇌의 자원이 다 그쪽으로 쏠렸는데도 자신은 운전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산만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와, 자원 할당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네요. 거기에 문자 메시지까지 작성한다면 시각이랑 운동 자원을 모두 뺏어가니까 최악의 방해 작업이겠고요. 네, 그건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위험하고 어렵다면 우리는 평생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으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훈련을 통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및 혼선을 줄이는 거죠. 수학 풀면서 철자 맞추는 게 철자 맞추기 2개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탱크를 분산시키는군요. 자료에 보니까 결과 충돌의 예시도 나오던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동시에 배를 둥글게 문지르는 장난이요. 네,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근데 막 손이 꼬여서 배를 두드리고 있고 머리를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하하, 그게 바로 두 운동 피질이 간섭을 일으키는 결과 충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넘어섭니다. 단순히 개별 작업을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시각적 탄생 모델이 아예 달라요. 전문가랑 초보자가 모델부터 다르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를 봐야 할지 더 나은 정신적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악기 배울 때 비유가 떠오르네요. 양손국을 칠 때 오른손 따로 완벽히 연습하고 왼손 따로 연습해서 합치는 부분 훈련보다 두 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처음부터 같이 배우는 전체 훈련이 결국 멀티태스킹 능력을 키운다는 그 내용이요. 정확합니다. 뇌가 간섭의 구조 자체를 학습하는 거죠. 이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의 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이링규얼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은 뭐가 다른가요? 어릴 때부터 두 언어를 오가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자극을 억제하고 집행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난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의력 유연성과 집행 통제가 감소해서 젊을 때보다 산만함에 훨씬 취약해지게 됩니다. 방해 작업에서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죠. 아, 뇌의 자원을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님,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중자원의 충돌, 전환 비용의 무서운 대가, 그리고 산만한 운전의 숨겨진 위험성을 되짚어봤습니다. 네, 우리의 뇌가 얼마나 취약하고 또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었죠. 혹시 청취자님은 자신의 일상에서 같은 채널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텍스트를 빽빽하게 읽으면서 동시에 이 음성을 듣고 계신다거나요. 언어 탱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앞서 자원 할당이랑 청각적 선점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죠? 만약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앱들이 우리의 이 청각적 선점 본능과 재계 지연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공략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떨까요? 와, 주의력을 아예 뺏어가도록 세팅되었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기들이 우리가 단일 작업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계속 해킹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뇌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소중한 연료 탱크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다음 시간에도 머릿속에 번쩍하고 전구를 켜줄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